자, 오늘의 초대석.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가 이제 1,200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수용자의 절반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고 지난 신천지 사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국내 집단 감염 사례인데요. 아니, 교도소는 대체 어떤 공간이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렇게 심각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마 저 포함 청취자들 중에는 네. 교도소 내부를 들어가 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무국장님께서는 교도소를 정말 많이 들어가 보셨다고 그 안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교도관들도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 좋게 감옥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운 좋게. 네. 방문을 하신 거죠? 네네. 법무부에서 교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매번 운영하는데 네. 제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그 위원회에서 계속 장수 활동을 했고요. 교도관들을 교육한다든지 최근에는 교도소 수용자, 재소자를 교육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또 시설을 보러 들어간 적도 있었고 하여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그럼 세나요? 세보지는 않으셨고. 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감옥에 간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내부 구조라든지 어떤 교도소 안에서의 문화라든지 다 꿰뚫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동부구치소는 가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는 이제 가락동에 성동구치소라고 있었는데 네. 오래돼가지고 이전을 한 겁니다. 동부구치소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구치소 바로 옆에 네. 동부지검이라고 검찰청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이 함께 있습니다. 네. 그 일종의 법조 타운으로 진 건데 그렇게 진 까닭은 뭐냐면 교도소, 구치소 같은 경우는 기피시설, 혐오시설 취급을 받아요. 예. 사실은 이건 약간 오해인데요. 어떤 범죄자도 교도소 근처에서 범죄할 생각은 잘 안 하는데 경찰서가 안전한 거 마찬가지고 검찰청도 안전합니다. 사실 검찰청, 법원은 보통 시민들은 이게 선호시설이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면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른다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유치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근데 법원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 범죄자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교도소는 수갑찬 채로 드나드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기피 혐오 시설을 만들면서 낙인 찍기 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동부구치소는 가락동에 있던 성동구치소를 옮겨오면서 예. 새로운 모델로 진 겁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은 빌딩형입니다. 아파트형이라고 네네. 하는. 빌딩형으로 질 수밖에 없었고 또 법원, 검찰 근처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종의 패키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구치소만은 반대하니까 네. 구치소만 들어오는 건 반대하니까 이제 같이 들어간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딩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부지가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보통 교도소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구치소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네.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하루에 1시간 30분이라도 땅을 밟아야 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빌딩형이면 땅을 밟을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TV나 드라마에서 보는 야외 운동시설 이런 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옛날이나. 예. 그런 곳은 건물이 아주 높아도 3층 정도입니다. 아니면 네. 2층이거나. 그래서 교도소는 재미있게 1, 2, 3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상중, 하층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땅을 밟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소할 때 한번 밟고 출소할 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교도소 재소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파트에도 삽니다만 그래도 어디 마트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이러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나오니까. 네네. 근데 교도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칙은 땅 있는 교도소가 원칙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궁여지책으로 빌딩형, 아파트형으로 진 거죠. 네. 그러게 우리가 이번에 TV 뉴스에서 보면 건물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새로 진 건물 더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재수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예, 방역에도 굉장히 취약한 구조였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저 빌딩형 교도소 구치소에도 운동장은 있어요. 운동장이 얼마나냐면 보통 교실 크기보다 조금 작습니다. 교실 크기보다 작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 시간에 거기 가서 이제 뭐 하여튼 걷는 거 같은 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고무공 같은 거 하나 주고 놀기나 뭐 네. 이를테면 아령 같은 건 안 줄 것 같죠, 느낌에. 네.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집단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그렇죠, 높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쭉 차차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수용자 과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13일 기준으로 동부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2,412명, 그러니까 수용 정원 2,070명을 초과한 상태였단 말이죠. 동부구치소 말고도 보통 구치소들이 이렇게 초과 상태입니까? 근데 모든 교도소 구치소가 정원 초과 상태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한 4만 8천 명 정도가 정원인데요. 네. 교도소에 수용한 사람들은 5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일상적으로 언제나 교도소는 10,000원인 거죠. 예. 20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근데 이게 그럼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구치소 정원이 있었잖아요. 네네. 정원이 2,070명인데 2,400명 있었다. 뭐 이런 거고. 네. 또 전체 정원은 4,800명인데 5만 5천 명 있었다. 이런 정원. 저는 정원 자체가 잘못 계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좁은 공간에 잔뜩 사람을 넣은 과밀한 상태를 정원으로 잡아버린 거죠. 우리가 그 1인당 2.5제곱미터 정도를 정원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평수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 0.7평 정도가 정원입니다. 0.7평. 근데 0.7평이면 2평짜리 공간이면 3명이 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3명이 생활하면 그냥 잠만 자면 상관없는데 거기 싱크대도 들어와 있고 뭐 가구 같은 것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좁은 거예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2.58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7제곱미터가 1인당 수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원을 그렇게 잡아요. 우리하고 독일하고는 3배 차이가 나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식 계산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수용 정원은 18,000명 정도인 거고 현재원은 5만 5천 명인 거예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아니 지금도 정원을 못 지켜서 이렇게 포화 상태인데 그 정원마저도 제대로 그렇죠. 국제 기준으로 가면 엄청난 과밀 상태인 거죠. 저는 한국 감옥이 이렇게 과밀 상태인 건 뭐 검찰 법원 문제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 요소는요. 5만 5천 명 중에 2만 명 정도가 재판을 받는 미결수라고 합니다. 네.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네. 근데 수사나 재판은 헌법 원칙이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아주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됩니다. 네. 중대하다는 건 보통 징역 10년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이라는 게 뭐 요새는 핸드폰 포렌식 해가지고 증거 확보가 굉장히 용이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CCTV 카메라도 많고. 도망의 염려는요.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까?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예. 출국 금지만 해놓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 뭐 산에 올라간다고 안 잡히는 게 아닙니다. 다 추적이 되니까요. 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어떤 범죄를 막론하고 범인 검거율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부동의 1위예요. 네. 그러니까 도망의 염려 같은 건 사실 높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5, 6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네. 제가 봤을 때는 2만 명 중에 뭐 2, 3천 명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전 정말 이게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그 피의자,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네. 굉장히 위축되죠. 그리고 그렇겠죠. 가장 먼저 가족들이 할 일은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조계는 그것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죠. 수입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판사, 검사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변호사죠. 네. 미래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법조계의 어떤 구조 때문에 구속 수사 또 구속 재판이 많은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엄밀하게 네. 진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정말로 도망의 염려가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구속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나머지 그럼 3만 5천 명 정도가 기결수라고 그래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인데요. 네네. 이 사람들의 경우에도 감옥에 꼭 다 있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닙니까? 그럼요. 이를테면 법에도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끌어갈 수 없는 경우. 감옥에 갇히면요, 단순히 신체 자유가 제한돼 가지고 뭐 몸이 고통스럽죠. 이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생계를 박탈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직장에서 감옥에 구속된 사람을 뭐 월급 주고 그러겠어요? 만약 네. 그 사람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생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죠. 한부모 가정의 엄마나 아빠인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죠? 국가가 대신 돌봐주지 않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봉양해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 수용 생활의 고통이 남들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범죄자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범죄자 때문에 범죄자 자식이나 범죄자의 아버지 어머니도 고통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좀 빨리 석방시켜주거나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석방의 요건이요, 법률에는 3분의 1 이상 형기를 마친 경우에 해줘요. 네. 근데 실제로는 90%, 95% 살아야 가석방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교정본부를 운영하잖아요. 감옥을 운영하는 만큼 예. 얼마든지 수요를 예측하면서 전 조절이 가능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법조계의 먹이사슬 때문에 이렇게 과밀 수용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좀 합리적 의심을 하고 계시군요. 네. 아니, 지난주에도 장발장은행 홍세화 선생님 나오셔서 네. 그 생활고용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벌금을 못 내서 노역형 받고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많이 적극적으로 선고한다든지 아니면 가석방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또 이런 말씀을. 저도 지난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만 명이 넘어요. 네. 그런 사람이라도 좀 빼줘야 되잖아요. 그 말씀해 주신 그 미결수의 비율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그럼 감옥에 수용자가 많다. 그럼 범죄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범죄는 어느 정도 많은가 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흔히 5대 범죄라고 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살인, 강도, 절도, 폭행, 그다음에 성범죄예요. 성범죄 하나를 제외하고 성범죄가 지난 10년 동안 약간 증가했습니다. 약간. 네. 다른 다른 범죄는요, 놀라울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얼마나 감소했는지 숫자를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거예요.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제가 숫자 적어놓은 게 갑자기 눈에서 안 보여요.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셨는데. 강도 사건 예입니다. 네. 예. 1010년에 강도 사건이 1년 동안 4,409건입니다. 4409, 4,400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10년 후인 2019년에는 몇 건이 일어나냐면 798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천여 건에서 700여 건. 4,400건이 798건, 800건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요. 대폭 감소하는 겁니다. 절도도 그렇고요. 강도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만 절도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습니다. 네. 살인 살인 같은 경우에 뭐 기수사건, 미수사건, 자살, 방조 하여튼 죽음과 관련된 실제 사람이 죽지 않더라도 네. 모든 사망사건 다 통틀어도 1200건인데 실제 사망사건은 2019년에 287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구 5,100만이 사는 나라에서 살인사건이 하루에 한 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범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범죄는 아니 4,400건에서 800건으로 줄었으니까 강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네. 주는데 왜 재소자는 많으냐? 주로 경제사범들입니다. 사기가 그렇게 많아요. 사기. 그럼 이게 진짜 사기친 사람들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 있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단순 채무 불이행이 전부 다 사기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누군가한테 질 때 사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있고 그땐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고 살다 보니까 좀 꼬여서 못 갚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전형적인 민사 사건인데 이게 고소고발을 통해서 형사 사건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속하고도 관계 있는데 판사나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채무자가 빚을 진 사람이 감옥에 가 있으면 빨리 갚는다. 급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인 피해자를 위해서도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가 사법 시스템이 국가 형벌권이 이를테면 채권 추심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오바라는 거죠.
경제 사범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게 경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감옥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경우가 언제냐면 1997년 IMF 직후였습니다. 그때 7만 명까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마운 게 강도를 하지 않아요. 남의 물건을 뺏고 뭐 흉기 들고 이렇게 어디 들어가서 강도를 해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렸다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감옥이 많다는 건 대한민국이랑 국가가 좀 반성하고 성찰할 대목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시설이 부족한 부분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수용자가 너무 많다. 네. 이 부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어가자면 재소자들이 이제 감방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생활 환경 자체도 이번에 집단 감염사들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정말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까? 네. 교도소는요 프로그램이 없고요. 교도소 관련한 뭐 영화나 드라마는 과장이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만 사실이고요. 예. 아니 무슨 얘기냐면 밥도 식당에서 안 먹어요. 식당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쇼생크 탈출 이런 데 보면 그건 식당에서 다른 나라고요. 예. 식당이라는 거는 교도관 식당만 있어요. 네,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기 방에서 먹습니다. 씻는 것도 방에서 씻고요. 그다음에 자는 거 당연히 방에서 자고 모든 생활을 방에서 해요. 예. 교육 같은 게 있는데 교육은 굉장히 간헐적으로 있고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없고. 그렇습니까? 직업을 강제 징역형이라는 건 이제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 교도소의 일감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벌금 미납으로 노역을 가는 사람들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고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방에만 있는 거예요. 운동 시간만 잠깐 외출할 수 있는데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운동 시간 외출해봤자 다른 층에 있는 교실만한 공간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요. 땅을 못 받고. 그나마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30분. 네, 운동은 또 주말에 못 하고요, 공휴일에 못 합니다. 그럼 주말은 24시간 내내 그럼요. 감방에만. 그러니까 연휴면 지난번 우리 성탄절부터 사흘 연휴였죠. 예. 신정부터 사흘 연휴였죠. 이럴 때 교도소 수용자들은 정말 곡소리 나옵니다. 와. 사흘 내내 아무데도 못 가고 감방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과밀인데. 그렇죠. 뭐 한 방에 8명, 7명 있대잖아요. 게다가 뭐 성격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거나 냄새 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거나 코를 많이 건다거나 이러면 정말 고통스럽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 같네요. 그러니 감염의 우려도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정부의 늑장 대처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동부구치소가 방역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7일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3주가 지나서야 전수검사가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법무장관이 말하기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부구치소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 감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부구치소 말고 다른 곳은 뭐 똑같은 빌딩형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인천 대구 구치소, 뭐 울산 구치소 이런 데들 다 빌딩형이에요. 네. 동부구치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네. 뭐 수용자 숫자만 좀 다를 뿐이고 운영 방식이 똑같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뚫리지 않았는데 동부만 뚫렸다는 건 동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도소는 가장 그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다. 엄중 경비를 하고 있고 입출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예. 제가 교도소에 자주 가봐도 교도소 복도든 어디든 간에 혼자서 못 걸어요. 교도관이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을 잘 구축하기가 좋은 거죠. 다른 곳보다. 네네. 경찰서만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출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도소는 근데 출입 못 하거든요. 예. 교도관밖에 출입 못 해요. 그러니까 입구만 잘 통제하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 신호가 있으면 3주씩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식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네. 늦었지만 지금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1월에 그러지 않았냐? 이건 늑장 대처고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직무유기다.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도 처음에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고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사태를 지난 2020년에 처음 겪었으니까 어느 정부 부처도 마스크 살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뭐 마스크 살 돈 있었겠어요? 어디 예.
뭐 다수인 보호시설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만들어서 했죠. 네. 추가 경정도 했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마스크를 못 줬다. 이건 코로나 초기에는 말이 돼요. 네. 우리 모두 다 헤맸습니다. 마스크 없어가지고 거의 배급제로 했잖아요. 네. 약국 가서 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위기를 겪었고 또 넘어왔는데 지금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네, 11월, 12월에도 예산 없어서 마스크를 못 샀다고 하면 이건 정말 뻔뻔한 얘기고요. 이건 네. 정말 국민들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죠. 공직자들이요. 알겠습니다. 뭐 재소자에게 상당히 소홀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한국 감옥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진 셈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불구속 상태가 그게 원칙이니까 네. 원칙을 실무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당 평수도 지켜주고. 네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선진화돼야 되죠. 지금 평수는 너무 좁게 돼 그 기준 있으니까. 자체를. 또 하나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네. 과감하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을 통해서 지금은 초유의 비상사태인 만큼 네. 상당한 정도로 재소자들을 석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밀 수용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혹시 살피지 못한 것 미비점이 없는지를 살펴야지 과밀 수용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도소에서 제2, 제3의 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수용 시스템은 물론이고 재소자들의 인권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